마음속의 걱정을 쫓아내는 방법. 나는 몇 년 전 어느 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우리 반에는 마리온 제이 더글러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말해준 실화인데 그의 가정은 2번씩이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 바로 그의 5살짜리 딸을 병으로 잃게 된 것이다. 그들 부부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처였으나 10개월 후에 다시 딸이 태어났다. 그러나 둘째 딸도 5일 만에 죽었다. 그들 부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고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의욕을 상실했고 매사에 자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자 의사들은 내게 수면제 복용과 여행하기를 권했다. 의사들의 권고를 모두 실행에 옮겨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나의 육체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 점점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비탄과 슬픔에 사로잡혀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에게는 아직 4살 된 아들이 살아있었다. 이 아이가 나를 끝없는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아들 녀석이 다가와서는 아빠 보트 만들어줘요 하고 졸라댔다. 나는 배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귀찮기만 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철부지였다. 나는 마침내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보트를 만드는 동안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3시간이란 근래 수개월 동안 내가 맛보지 못했던 최초의 정신적 휴식과 평화였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허탈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기획이나 사고가 필요한 어떤 일에 집중하며 분주하게 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집안을 돌아보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책장, 계단 덧문, 들창, 차양, 자물쇠, 하수도 등 손질해야 할 곳이 많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2주일 만에 해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냈다. 어쨌든 최근 2년간 나는 이 일들을 모두 해치웠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뉴욕의 성인대상 강좌에 출석하고 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읍에서도 시민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직도 맡고 있다. 이 밖에 갖가지 회의에 참석하고 적십자나 기타 공공사업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다. 나는 매우 바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윈스턴 처칠이 세계대전 중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때의 한 말과 흡사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에게는 걱정할 여유가 없다. 처칠은 그의 책임의 중대함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찰스 캐더리도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 스타터 발명에 착수했을 때 처칠처럼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 그는 최근 은퇴하기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제너럴 모터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을 주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때는 그도 몹시 가난해서 창고의 일부를 실험실로 사용했었다. 그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부인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번 돈 $1,500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 후에도 그는 생명보험의 불입금에서 $600를 채용한 일까지 있었다. 내가 그의 부인에게 그럴 때 걱정하지 않았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네, 저는 말할 수 없이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양반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는 일에 몰두해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과학자인 파스투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만끽하는 평화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 있는가? 아마 도서관이나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해서 걱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리는 법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분주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일이 어째서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법칙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보자. 지금 곧 의자에 편히 앉아 눈을 감아라.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당신은 아마 교대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의 감정은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을 내쫓는다. 이 단순한 발견에 의해 세계대전 중 정신과의 군의관들은 기적을 낳게 했다. 전장에서의 무서운 경험을 겪고 후송된 장병들은 한결같이 정신신경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군의관들은 그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좋은 치료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신에 이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수면 시간 이외에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낚시질,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원예, 댄스 등 주로 5개 활동이었다.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무서운 경험을 돌이켜 걱정할 만한 틈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기란 어렵지 않으나 그 일이 끝난 후의 시간이 위험하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가장 행복해야만 할 때에 걱정이라는 악마가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일까? 부장이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 난 벌써부터 머리가 벗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 온갖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한가로울 때면 진공 상태에 빠지기 쉽다.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가장 진공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백열전구의 내부다. 전구를 깨뜨려 보라. 자연은 그 이론적 진공의 공간에 공기를 채울 것이다. 자연은 공허한 마음까지도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보통 때는 감정으로 충족시키려 든다. 왜냐하면 걱정, 공포, 증오, 질투, 선망 등의 감정이 원시적 활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맹렬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상이나 감정을 몰아내려고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교육학 교수 제임스 L. 머셀은 이러한 사실을 설교하고 있다. 걱정은 인간이 행동할 때에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이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온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때 분방해지고 모든 종류의 그릇된 가능성을 불러들여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짐을 싣지 않고 달리는 마차처럼 질주하다가 바퀴축을 태워버리든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걱정에 대한 치료법은 어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일은 꼭 대학 교수라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에서 온 어떤 주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걱정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나는 뉴욕에 있는 미주리주의 농장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식당 칸에서 그 부인과 남편 되는 분을 만났다. 그들 부부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입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인은 이 외아들의 일이 걱정되어 반병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몸은 무사할까? 지금도 싸우고 있을까? 전사하지 않았을까? 등등 수많은 걱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러한 걱정을 극복했느냐고 그 부인에게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저는 우선 한여를 내보내고 모든 가사를 손수함으로써 몸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큰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일을 모두 기계로 할 수 있어서 머리를 써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대볼을 깔거나 접시를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아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쁘게 해야 될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큰 백화점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매우 바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생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나 치수, 색깔에 대해 질문하는 많은 손님들에게 휩싸여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앞에 닥친 일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을 단 1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여 빨리 쉬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할 여가나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존 쿠퍼 보이스가 불안을 망각하는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다. 온갖 행복감, 심오한 내면적 평화, 행복한 마비 상태 등은 일정한 일에 몰두하는 인간의 신경을 진정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실로 다양한 일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탐험가인 오사 존슨에게 그녀가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는가를 직접 들었다. 당신도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라는 그녀의 저서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책의 제목대로 그녀는 바로 모험과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는 16세 때 마틴 존슨과 결혼했다. 그리고 캔자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르네오의 밀림지대에 착륙했다. 그로부터 약 25년간 이 부부는 온 세계를 탐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멸종되어가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영화화했다. 그들은 9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촬영해온 영화를 방영하면서 강연을 다녔었다. 그런데 덴버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가는 도중 그들이 탔던 비행기가 산과 충돌해 마틴 존슨은 즉사하고 말했다. 의사는 오사 존슨도 재기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의사들은 오사 존슨이라는 인간을 모르고 있었다. 3개월 후 그녀는 앉아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 무렵에 이미 100회 이상이나 강연을 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자신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사 존슨은 100년 전에 테니슨이 노래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나의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말 것이다. 바드 제독 또한 5개월 동안 남극을 온통 뒤덮고 있는 대빙하기의 만년설 속에 묻힌 움집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이 진리를 깨달았다. 주위 100마일 이내에는 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았다. 혹한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람이 불면 자신의 입김이 얼어붙어 결정이 되는 소리조차 들릴 지경이었다. 그는 저서인 혼자서에서 그가 경험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정신을 약화시키는 암흑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곳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어두웠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언제나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밤에 등불을 끄기 전에 나는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습관을 길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피용 굴을 파는데 1시간, 눈을 치우는데 30분, 연로 드럼통의 정비에 1시간, 식료품을 저장하는 굴 속의 책장을 만드는데 1시간, 썰매 고치는데 2시간. 이렇게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훌륭한 차관이었다. 이로써 나는 평상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 목적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면 생활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서 목적 없는 나날이라는 구절을 잊지 말기 바란다. 만일 우리들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다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대로 이를 마치 약처럼 사용해야만 한다. 하버드 대학의 임상학 교수였던 리처드 C. 가보트 박사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 사는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의혹, 동요, 공포로부터 일어나는 영혼의 마비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함으로써 치유되었다는 신뢰를 목격했던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는 에머슨이 영원히 빛난다고 노래한 자신과 흡사한 점이 있다. 불가피에 협력하라. 나는 어렸을 때 미주리주의 시골에 있는 낡아 빠진 폐가의 다락방에서 소꿉친구들과 놀곤 했었다. 하루는 거기서 내려오다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반지가 문틀에 나와 있던 못에 걸려 손가락이 찢어졌다. 나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으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손이 다 나은 뒤에는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은 불가피한 상황에 협력하라는 위 제목의 의미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왼손에는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후회한 적은 없다. 수년 전 나는 뉴욕 변두리에 있는 어느 빌딩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왼쪽 손목이 몽땅 잘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손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독신인데요. 손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는 바늘에 실을 꿰을 때뿐이지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자신을 상황에 적응시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15세기경의 사원의 폐허에 새겨져 있던 어떤 비명을 잊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플랜더스 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연하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인생이란 긴 행로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쩔 도리 없는 불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우리들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즉, 그런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신을 적응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에 반항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든가 아니면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을 끝마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존경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충고가 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내딛는 첫발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엘리자베스 콘리는 갖은 고생 끝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최근에 그녀가 나에게 보내온 편지를 인용해보자. 미군이 북아메리카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던 그날,
나는 육군성으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던 조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조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고요. 나는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나에겐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조카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애는 더없이 선량하고 부드러우며 이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던진 빵 조각이 모두 맛있는 케이크로 변하여 되돌아오는 듯한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비보가 날아왔던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멀리 했습니다.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의 소중한 조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희망에 찬 훌륭한 청년이 죽음을 당해야 하나? 나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탄한 생각에 억눌려 일도 하지 않고 눈물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나는 조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을 청소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사한 조카가 3, 4년 전 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써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님의 서거로 쓸쓸하지만 숙모님께서는 특히 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숙모님께서 그 슬픔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숙모님의 인생과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숙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항상 웃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에 부딪혀도 사내답게 그것을 받아들이라. 저는 항상 숙모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조카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모님 자신은 왜 저에게 가르쳐준 일을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숙모님의 개인적인 슬픔은 웃음 뒤에 숨기고 활기차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해 반항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조카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대로 기운을 내서 일어나자. 저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간 성인반에 출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즐거움에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저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풍부하며 완전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콘니는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고자 하는 바를 먼저 깨달았다. 결국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 이 교훈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걱정이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나빠지게 하는지,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걱정을 없애고 행복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책 속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도 걱정으로 한숨 짓는 분들께 데일 카네기 성공론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